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유진의 모습은 거대한 대성 호텔의 화려함 속에서 한 점의 얼룩처럼 보였다. 그녀의 낡고 회색빛이 도는 청소복은 무릎 부분이 이미 얇게 닳아 있었고 차가운 대리석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10년, 그 숫자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노동의 무게, 끊임없는 헌신의 증거, 그리고 현재의 비참함이 축적된 시간의 굳은 살이었다. 독한 세제에 절어 굳은 살로 뒤덮인 유진의 손은 붉게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세제가 상처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고통이 그녀의 작은 신음과 함께 흘러나왔다. 아, 또 쓰라리네. 유진은 그 고통을 애써 누르며 더 열심히 바닥을 문질렀다. 이 호텔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과시하는 곳이었지만 유진에게 이곳은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의 현장이자 갚아야 할 빚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감옥과도 같았다. 그녀의 머리 위로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지나갔다. 노부인은 유진을 보더니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왜 청소나 하고 있을까? 이 짧고 무심한 한마디는 유진에게 세상이 청소부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 즉 실패한 인생이라는 낙인을 확인시켜주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열심히 바닥을 문질렀다. 그녀는 사람들의 연민이나 격렬의 시선에 반응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이 고된 노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짊어진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청소 노동은 사회적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다.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만을 인식할 뿐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는 존재는 쉽게 잊거나 외면했다. 유진은 그 외로운 존재의 표본이었다. 그때 1층 로비 쪽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하고 오만한 남자의 웃음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소아야, 너 정말 너무 귀엽잖아?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변해버린 그 목소리, 바로 남편 민수의 목소리였다. 오빠도 정말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니까. 젊은 여자의 애교 섞인 웃음소리가 섞여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유진의 손은 순간적으로 멈췄고 본능적으로 몸을 벽 뒤에 숨겼다. 그녀는 난간 너머로 1층 로비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로비 중앙에 서 있는 민수는 10년 전 빚에 쪼들려 유진에게 울면서 매달리던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다. 비싼 정장에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찬 그는 당당했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 옆에 선 젊은 여자. 서아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민수의 팔에 찰싹 붙어 있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찰랑거렸고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최고급 향수처럼 화려하고 퇴폐적이었다. 오빠, 우리 스위트룸 예약한 거지? 너무 기대돼. 욕조도 크다고 했잖아. 서아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민수의 팔을 흔들었다. 이 대화가 유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하며 갚아준 5억의 빚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잔인한 스포일러였다. 민수의 대답은 잔혹하리만치 명쾌했다. 당연하지. 우리 서아한테는 최고만 해줘야지. 샴페인도 미리 준비해 두라고 내가 특별히 일러뒀어. 민수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체크인 데스크로 향했고 서아는 까치발을 들고 민수의 볼에 빠르게 입을 맞췄다. 그 광경을 본 유진의 눈동자는 갈피를 잃고 흔들렸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바친 모든 고생이 이 남자의 화려한 새 출발과 다른 여자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개같이 고생해서 5억을 갚아줬더니 자기는 다른 여자랑 저렇게 돈을 쓸어 다닌다고. 뱃속에서부터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뒤섞인 감정의 회오리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었다. 아니야. 설마 민수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그녀의 마지막 자기 위로가 무너지는 순간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철퍽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양동이가 함께 넘어지며 더러운 물이 사방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그 소리는 1층 로비에 있던 민수의 귀를 잡아 끌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2층 복도를 올려다보았고 청소복 차림의 유진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충돌했다. 민수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이내 비릿하고 차가운 경멸의 미소로 바뀌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갔고 그는 옆에 있는 서아에게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저기 아는 사람이 있네. 서아가 물었다. 누구? 오빠 친구야? 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그냥 우리 집 청소부. 이 단 하나의 문장은 유진의 10년 결혼 생활을 정의하는 잔인한 농담이었다. 남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닌 그저 청소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수가 성큼 계단을 올라 유진 쪽으로 걸어왔다. 서아는 짜증 섞인 투정을 부리며 따라 올라왔다. 오빠 어디가? 빨리 방에 가자. 민수는 섬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금방 끝나. 재밌는 구경거리 하나 보여줄게. 그는 이 상황을 유진에게 모욕을 주고 서아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기회로 이용하려 했다. 이민수라는 인간은 10년의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거나 혹은 고난이 끝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천박함을 드러내는 표본이었다. 민수가 2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는 1층 로비의 투숙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게 누구야? 우리 구질구질한 청소부 아내 아니야? 유진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서아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식적인 놀라움을 표했다. 어머, 오빠, 이 사람이 설마 오빠 아내야? 진짜? 민수는 차갑게 내뱉었다. 이제 곧 남이 될 사람이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지금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사를 읊는 것처럼 잔인한 말을 이어갔다. 유진아, 10년 동안 내 빚 갚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말이야. 이제 네 쓸모가 다했거든.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유진의 헌신적인 10년을 쓰다가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선언이었다. 유진의 다리가 힘없이 휘청거렸다. 그녀의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다. 민수의 말은 유진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렸지만 뇌가 그 단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이혼하자. 그 담담하고 간결한 문장은 마치 유진의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을 단번에 무가치하게 만드는 강력한 폭탄과도 같았다. 유진이 너 제정신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울부짖자. 민수는 그녀의 말을 칼같이 잘라냈다. 그래, 고마웠어.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이제 새 출발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민수의 잔인함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유진의 희생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희생의 결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디딤돌로 취급했다. 민수는 뻔뻔하게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유진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소개할게. 이쪽은 윤서아 씨. 경기도에서 제일 큰 대형마트 사장 딸이지.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유진의 다리가 힘없이 휘청거렸다. 그의 결혼 발표는 유진에게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의 노동을 착취당한 후 사회적 계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 버려진 도구라는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모욕이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뭐라고? 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유진의 거친 손과 낡은 청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을 넘어선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못 들었어? 구질구질하고 걸레 냄새 나는 너랑 이혼하고 서아랑 결혼한다고. 그는 유진의 거친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 좀 봐. 완전 거지 손이잖아.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이런 청소부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겠어? 이민수라는 인간의 본질이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빚더미에 앉아 비굴하게 울부짖던 과거를 지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구원자였던 아내에게 가장 치명적인 모욕을 퍼부었다. 그 모욕 속에는 너 같은 천한 노동자는 내 새 출발에 걸맞지 않다는 계층적인 폭력이 담겨 있었다. 이민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다 너 때문이잖아. 네 빚 갚느라. 유진의 항변은 처절했지만 민수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10년 전 일 좀 그만 거들먹거려. 그걸 선택한 건 강유진 너야. 민수는 손을 들어 유진의 말을 단호하게 막았다. 이민수에게 10년 전 유진의 선택은 순수한 사랑이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고 유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정론적 변명이었다. 서아가 민수의 팔을 잡고 끼어들었다. 오빠, 이제 그만하자. 이런 사람이랑 계속 엮여 있으면 오빠 이미지만 나빠진다니까. 서아는 유진을 마치 벌레를 보듯 코웃음을 치며 민수에게 더 바짝 붙었다. 그녀의 태도는 민수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맞아. 서아 말이 맞아. 민수는 서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유진에게 다시 한번 잔인함을 과시했다. 민수는 보란듯이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머니에서 최고급 스위트룸 카드키를 꺼내 유진 앞에서 흔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반짝임은 유진의 눈에 박히는 마지막 비수였다. 참, 이 호텔 스위트룸 하루 숙박비가 곡식력만 원이래. 네가 한 달을 꼬박 벌어도 못 내는 돈이지. 민수가 잔인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이 5억령만 원은 유진이 빚을 갚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의 가치를 짓밟는 민수의 조롱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김앤박 법률사무소로 와. 이혼 서류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그땐 더 창피 당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 민수는 유진에게 최후 통첩을 남기고 서아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유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10년 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유진은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청소 도구들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 소리는 유진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유진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1층 로비의 투숙객들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듯 흥미롭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유진을 응시했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 동정심은 곧 나는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 는 안독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의 시선은 유진의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하는 스포트라이트였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뺨을 타고 하염없이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세월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가 바친 10년이 유진이 흐느끼며 끓어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1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강유진이라는 존재를 이루는 모든 것이었다. 그 10년의 무게는 5억이라는 빚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 시간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억압했던 대가였고 이제 그 모든 대가가 쓸모없음이라는 한 단어로 청산되었다는 비극적인 자각이었다. 바로 그때 회장실로 향하던 대성호텔 회장 강태준이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1층 로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의 뒤를 잡아끌었다.
김 과장, 이게 무슨 소란이지? 태주는 옆에 있던 김 과장에게 물었다. 김 과장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순간 태주는 벽에 걸린 CCTV 모니터를 가리켰다. 잠깐, CCTV로 먼저 확인해봐. 화면 가득 청소부 복장으로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딸, 강유진이었다. 자신의 딸이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은 멎는 듯 돌처럼 굳어졌다. 회장이라는 권위도 엄청난 재산도 지금 이 순간 딸의 무너진 어깨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회장님, 제가 가서 상황을 정리할까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주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이미 김 과장을 통해 딸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태주는 딸의 고집이 꺾이기를 기다렸지만 그의 침묵이 딸을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회한이 그를 짓눌렀다. 회장님, 아가씨가 울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CCTV 화면 속 유진은 바닥에 웅크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때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 상대를 찾는 그녀의 손가락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번호를 향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번호였다. 이 번호가 맞을까? 유진이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고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유진의 온몸이 덜덜 떨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그때 태준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유진이라는 10년 만에 보는 딸의 이름이 떴다. 태준의 목소리도 격하게 떨렸다. 여보세요? 유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아빠, 나 유진이야. 아빠, 나 유진이야.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온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닿았다. 태준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죄책감, 그리고 눈앞의 CCTV 화면에서 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유진아,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우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도 격하게 떨렸다. 그는 딸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고 딸이 스스로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아버지의 고집을 지켜왔다. 그 고집이 지금 딸을 극한의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회한이 밀려왔다. 유진은 울음과 숨이 섞인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 인간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지금 아빠 호텔에 다른 여자랑 들어갔어. 스위트룸에 있어. 나보고 내일 이혼 서류 받으러 오래. 아빠, 당장 그 인간 쫓아내줘. 제발. 유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10년간 억눌렸던 모든 억울함과 슬픔, 배신감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소리였다. 10년이야. 아빠, 내가 10년 동안 그 인간 빚 갚느라 청소부 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대. 제발 쫓아내줘. 유진이 쏟아내는 고통의 시간은 태준에게는 자신의 불찰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과 같았다. 태준은 그 10년 동안 딸에게 연락 한 번 하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다. 그는 재벌 회장이었지만 단절된 딸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유진아, 아빠가 지금 당장 너한테 내려간다. 태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회장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다. 회장님, 김 과장이 그를 뒤따르려 했지만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가겠네. 자네는 스위트룸 투숙객 정보 확인해서 당장 쫓아낼 준비를 하게. 태준의 목소리에는 대성 호텔을 이끄는 회장의 단호함과 딸을 모욕한 자에게 복수하려는 아버지의 맹렬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고 도착하자마자 뛰어들 듯 탔다.
1층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이 격하게 떨렸다. 1층 로비에 도착한 태주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 도구들 사이에 무너져 있는 딸의 모습으로 곧바로 달려갔다. 그 광경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았다. 그의 딸은 수천억 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재벌가의 상속녀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된 노동을 하며 심지어 그 남편에게 걸레 냄새 나는 청소부라는 모욕을 받고 버려진 비극적인 존재였다. 이 비극은 돈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씁쓸한 질문을 던졌다. 유진아. 태준이 달려가 유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는 회한과 용서,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이 뒤섞인 아버지의 품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목 놓아 울부짖었고 태주는 딸의 등을 크고 조심스러운 손으로 토닥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 딸,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강태주는 평생 냉철한 경영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한 인간이었다.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태준이 딸 유진을 꼭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대성 호텔 회장이자 아버지인 강태준의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유진의 10년 고통에 대한 청구서가 이제 발송되기 시작한 것이다. 잠시 후 유진은 아버지 품에서 진정했고 태주는 김 과장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 잠시 딸의 곁을 떠났다. 유진은 여전히 떨리는 몸으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청소복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최고급 양복과 그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단단한 명함이 들어왔다. 대성호텔 회장 강태준. 유진은 그 명함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10년간 그녀를 지탱했던 것은 5억의 빚이었지만 이제 그녀를 지탱할 것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이 부여하는 거대한 권력이었다. 그녀는 10년간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딸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극적인 반전은 앞으로 펼쳐질 민수와 시댁 식구들에게 가해질 피해 복수극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과 괜찮다는 속삭임은 그녀의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지켜줄 거대한 힘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진이 민수의 빚을 갚기 위해 헌신했던 10년의 비참한 세월은 사실 그녀가 10년 전 내린 단 하나의 후회할 만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시간은 10년 전 가을 저녁, 작은 카페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 자리에서 유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민수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유진 씨 맞으시죠? 저 이민수입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는 유진의 마음을 첫눈에 사로잡았다.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소중한 남자였다. 6개월 후 한강공원에서 민수가 작은 반지 상자를 열며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했을 때 유진의 눈에는 이미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유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할게. 내가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민수의 달콤한 약속과 진심 어린 눈빛은 유진이 아버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 결혼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작은 원룸에서 웨딩 카탈로그를 보던 중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진아, 너희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 인사도 드리고 허락도 받아야 하는데. 유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버지 태준과의 격렬했던 다툼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사실을 민수에게 숨기고 있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게. 유진은 대답을 망설였고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평생 후회할 거짓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부모님, 두 분 다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민수의 눈이 커졌고 유진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유진아, 미안해. 힘든 이야기 하게 해서. 민수는 유진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유진은 민수의 품에 기대어 괜찮아. 이제 너랑 가족이 될 거니까?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그래.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평생 네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그 달콤한 속삭임이 훗날 그녀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진에게 이 거짓말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외로운 섬에 가두는 자발적인 단절이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힌 후 유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대성호텔 최상층에 있는 태준의 집무실이었다. 결국 결혼하겠다고. 그 남자와? 태준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네,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태준은 서류 뭉치를 유진 앞으로 밀었다. 이걸 봐라. 이민수에 대한 조사 자료다. 태준은 딸의 행복을 위해 사위를 재벌 회장의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유진은 재벌가의 딸이었지만 태준의 이 행동은 그녀의 삶이 돈이라는 잣대로 평가되고 통제된다는 구속감을 느끼게 했다. 아빠가 왜 민수를 조사해요? 유진이 격분하며 소리쳤다. 네 아빠니까. 딸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빠는 알아봐야지. 태준이 펼친 서류에는 3년간 5번 이직, 친형 등급 7등급, 카드비 3천만 원이라는 불안정한 민수의 현실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게 뭐 어때서요? 젊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항변했다. 태준은 목소리를 높이며 충고했다. 그리고 이 남자,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사람이야. 어머니 통장으로 월급 받고 모든 결정을 어머니한테 물어본다더군. 유진아, 정신 차려.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하지만 유진은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아빠가 뭘 알아요? 민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아빠처럼 돈만 아는 사람보다 민수는 훨씬 나아요. 유진이 울부짖었다. 태준은 간곡하고 애틋하게 딸을 설득했다. 네가 재벌가 딸인 걸 알면 그 남자가 어떻게 대할 것 같아? 그래도 똑같이 대할 것 같으냐? 유진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아빠가 뭔데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난 민수랑 결혼할 거예요. 태준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이 문을 나가면 후회할 거다.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 안 해요.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유진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 태준은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딸의 고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딸이 떠난 후 대성 호텔의 회장실은 더욱 넓고 차가워 보였다. 태준은 매일 밤 딸이 없는 집에서 고독하게 홀로 식사했고 딸의 방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었다. 그는 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성역처럼 지켰다. 그의 냉철한 경영자 이면에는 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외로운 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유진은 민수에게 소박하지만 단정한 손목시계를 결혼 기념일 선물로 건넸다. 생일 축하해, 여보. 민수는 시계를 손목에 차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 순자가 시댁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순자는 거실 중앙에 앉아 유진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유진아, 우리 집안에 큰일이 생겼어. 시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좀 더 키우려는데 자금이 필요해. 5억 말이야. 네가 대출 좀 받아줘야겠어.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억. 그녀의 평범한 삶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민수가 유진 옆으로 와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아버지 사업이 잘 되면 우리도 함께 잘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날카롭고 매섭게 유진을 압박했다. 하지만 5억은 너무 큰 돈인데 며느리가 그것도 못 해주나? 우리가 남이야? 시댁 식구들 모두가 유진만 쳐다보고 있었다. 여보,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마. 민수가 애원하듯 속삭였다. 이 말은 유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거짓말,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제 이민수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결국 유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대출 받을게요. 순자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유진은 다음 날 은행에서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유진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을 지키는 대가야. 이 순간 유진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키려 했던 사랑이라는 환상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저당 잡혔다.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믿었던 5억의 대출은 유진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재앙으로 되돌아왔다. 몇 달 후 작은 아파트 문 앞이 시끄러웠다. 김유진 씨, 당장 나와보세요. 돈 갚으라고요. 채권자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채권자는 이자까지 합쳐 6억을 갚으라며 서류를 내밀었다. 대출 서류에 김유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진은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다. 아, 그거 투자가 실패했어. 어쩔 수 없지. 뭐? 실패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 절규했지만 민수는 냉담했다. 네가 보증 섰으니까 네가 갚아야지. 나는 이제 몰라. 민수는 유진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진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시어머니 순자를 찾아갔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투자가 실패했다니까. 네 이름으로 빌렸으니 네가 갚는 게 당연하지. 창작 요소 사회적 배경, 순자의 이중적인 태도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족주의 이면을 보여주는 잔인한 사례였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내세워 개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비정함이었다. 어머님이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유진의 절규에 순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실패했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네가 멍청하게 도장 찍은 거지. 이 말은 유진의 깊은 절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결국 이민수 가족의 탐욕과 기만 속에서 스스로를 억지로 위로하며 빚을 갚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부터 유진의 10년, 즉 그녀의 잃어버린 젊음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루 18시간씩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고된 노동을 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기계처럼 돌아갔다. 피로가 누적되어 공장 기계 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겨울에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청소하느라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에는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유진의 손은 이미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졌고 피부는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다. 한때 고왔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고생으로 인해 3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다. 오늘도 이리 시간을 일했네. 유진이 공장 화장실 거울을 보며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울 속의 모습은 낯설었다. 고된 노동은 그녀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마저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 민수는 변했다.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놀고만 있었다. 유진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가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왔다. 또 이렇게 늦었네. 유진이 새벽 2시에 들어온 민수에게 덤덤하게 말하자. 민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잔소리 좀 그만해. 피곤해 죽겠는데. 유진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유진이 결혼 기념인 날 선물했던 소박한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배터리가 나간 지 오래되어 시침과 분침이 멈춰서 있었다. 우리 시간도 멈춰버린 건가? 유진이 시계를 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이 멈춘 시계는 10년간 유진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라는 본래의 기능은 잃어버린 채 오직 채무와 노동이라는 비정상적인 축 위에서만 돌아갔음을 상징했다. 다행히 빚은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다. 10년간 그녀가 피땀 흘려 일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 사이 민수의 사랑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요즘 민수는 외박이 잦아졌고 유진은 그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물어본다고 대답해 줄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갈라진 손톱,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세제에 절은 거친 피부, 문득 아버지 태준이 그리워졌다. 아빠, 유진이 작게 아버지를 불렀다. 10년 전 자신의 고집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집을 나왔다. 그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 너무 멀어져 버렸다. 아빠한테 무슨 염치로 돌아가. 내가 먼저 아빠에게 상처를 준 건데. 유진은 눈물을 훔쳤다. 며칠 후 유진은 신문을 보다가 광고 한 줄을 발견했다. 대삼호텔 청소부 모집 공고. 아버지 태준의 호텔이었다. 유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청소부라도 멀리서나마 아빠를 볼 수 있다면 그녀는 망설이다가 지원서를 작성했다. 이름란에는 성을 바꿔 김유진이라고 적었다. 신분을 숨긴 채 그녀는 10년 만에 아버지의 호텔로 향했다. 면접관은 유진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다. 김유진 씨,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첫 출근 날 아침, 유진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저 멀리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다. 태준이었다. 유진이 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아버지는 김 과장과 대화하며 회장실로 향했다.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다. 아빠도 많이 힘드셨구나.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1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김 과장이 태준에게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따님이 오늘부터 출근하셨습니다. 태준이 작게 대답했다. 그래, 알겠네. 김 과장이 물었다. 따님께 다가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준은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또 부담스러워할 거야. 딸이 스스로 다가오기를 기다려야지. 김 과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회장의 지시로 유진의 면접 합격을 도왔던 것이다. 태주는 딸이 강유진이 아닌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딸을 용서하고 있었다. 그는 딸이 스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아버지로서 마지막 사랑의 기다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민수와의 비극적인 재회 직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민수에게 모욕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후 유진은 아버지 태준의 따뜻한 품에서 10년 만에 안정을 찾았다. 회장실로 옮겨진 유진은 태준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10년간 겪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다. 아빠, 미안해요. 10년 동안 유진의 사과에 태준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 내가 더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유진의 억눌린 감정을 터뜨렸다. 시댁에서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억이요.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업이 실패했다고 제가 보증을 섰으니 제가 갚는 게 당연하다면서. 유진의 고백에 태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고 분노를 억누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서 1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청소, 공장, 식당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이제 거의 다 갚았더니 이혼하자고. 유진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청산 과정이었다. 태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김 과장을 불렀다. 김 과장, 이민수와 그 가족들을 철저히 조사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금전, 거래 내역, 사업 기록 전부 다 확인하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때까지 조사해.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넘어 딸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단호한 명령이었다. 며칠 후 김 과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고 유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김 과장은 잠시 말을 망설였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말하게. 유진이도 들어야 해. 김 과장의 보고는 유진의 10년이라는 세월을 완전히 부정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5억은 시댁사업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수의 도박 빚이었습니다. 유진은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김 과장은 관련 서류를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강남 불법 도박장 기록입니다. 이민수가 10년 전 5억을 빚진 기록이 정확히 날짜와 일치합니다. 유진의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네. 박순자 씨가 아들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를 속인 겁니다. 김 과장이 재생한 녹음 파일에서 순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 아들 도박빚, 며느리가 갚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동안 나는 그렇게 속아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다. 김 과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최근 이민수가 도박으로 큰돈을 땄습니다. 3억입니다. 태준마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3억이라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네.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 호텔을 전전하며 윤서아라는 여자와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보여준 사진들은 민수가 호화롭게 쇼핑하고 서아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다. 유진이 피땀 흘려 갚은 돈의 무게와 민수가 도박으로 딴 돈으로 누린 향락의 대비는 잔인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이민수가 최근 처분한 물건 목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가씨께서 선물한 시계 3개월 전에 전당포에 팔았습니다.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복물 터지듯 흘렀다. 분노와 극심한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시계는 내가 결혼 기념일에 정말 아껴서 산 건데. 유진은 오열했다. 그녀에게 그 시계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민수에게는 도박 자금을 위한 푼돈에 불과했다. 유진의 고통은 이제 단순히 돈을 잃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녀는 10년간의 헌신, 스스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환상마저 모두 배신당했다는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태주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유진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제대로 대응하자. 유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먼저 정신 차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네 곁에 있잖아. 태준의 단단한 품과 목소리는 유진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청소부 김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성 호텔 회장의 딸 강유진이었다. 이제 그들은 이민수 일가에게 10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마쳤다.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빼앗긴 존엄성과 시간을 되찾는 정의의 실현이 될 것이다. 3일 후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의 귀찮다는 듯 자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유진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가웠다. 감정의 동요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이혼 서류 받으러 왔어? 민수의 오만한 태도에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합의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대성호텔 최상층 라운지로 와. 너?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 너 청소부 주제에 그런데 갈 돈이 어디 있어? 민수가 비웃음을 흘렸다. 유진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오후 3시까지 안 오면 이혼 못 해줄 수도 있어. 민수는 짜증이 났지만 이혼이 급했기에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유진이 구질구질한 동정심에 매달릴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호텔 최상층 라운지에 도착한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커피 한 잔에 5만 원이라던데 이 여편네가 이런 곳에 왜 온다는 거지? 민수가 중얼거리며 유진을 찾는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 우아한 화장, 반짝이는 진주 귀고리가 돋보이는 여성. 그녀는 10년 동안 세제와 굳은 살에 시달려 망가졌던 유진과는 전혀 다른 재벌가 상속녀의 품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강유진,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물었다. 유진은 차갑게 명령하듯 말했다. 앉아. 민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다. 뭐야? 이혼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민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소용없어. 민수는 유진의 변신을 단순히 마지막 발악으로 해석하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런 옷 어디서 빌렸어? 짝퉁이지?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녀는 이제 민수의 조롱에 상처받지 않았다. 됐고 빨리 서류나 받아. 나 바쁘단 말이야. 민수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려 했을 때였다. 뒤에서 위험 있는 노신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나? 민수가 고개를 들어 올리다 멈칫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데 끼어들지 마세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는 곧 노신사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혹시 당신이 유진이 돈 대주는 남자야? 늙은 부자 만나서 돈 받았구나. 청소부 월급이 모자라서 몸이라도 팔았나? 이제 별걸 다 하는구나. 태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그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자네가 이민수인가? 대성호텔 회장 강태준이네. 민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대성호텔 회장님이라고요. 태주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유진이는 내 딸이지. 민수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재벌가 딸이었다고? 라는 충격으로 가득 찼다. 10년간 자신이 모욕하고 착취했던 아내가 바로 이 거대한 호텔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현실을 부수었다.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았다. 10년 전 아빠가 당신과의 결혼을 반대했어.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야. 너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진은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경영자처럼 사실만을 나열했다. 나는 10년 동안 시댁 사업을 위해 5억을 갚았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 돈이 유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척 던졌다. 당신의 도박 빚이었더라. 이게 뭐야? 도박장 기록, 대출 내역서,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유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최근에 도박으로 3억억 땄다며? 그 돈으로 다른 여자랑 호화롭게 지내고 있고 내가 선물한 시계도 팔아버렸더라. 도박 자금 때문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이민수, 너는 인간도 아니야. 할 말은 많지만 넌 그럴 가치도 없어. 이혼해.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거야. 민수는 급하게 일어나 유진의 팔을 잡으려 했고 다급하게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잠깐만, 내가 정말 잘못했어. 10년 동안 함께했잖아. 다시 시작하자. 이제 네가 재벌가 딸인 것도 알았으니? 민수의 이 말은 그의 탐욕스러운 본질을 완전히 드러냈다. 유진이 차갑게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아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하게. 자네 같은 인간이 내 사위가 되지 못한 게 다행이야. 경비 불러서 쫓아내겠네. 태준의 차갑고 위협적인 말에 민수는 주춤했다. 유진이 태준의 팔을 잡았다. 아빠, 가요. 두 사람이 라운지를 빠져나가자 민수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 인생 다 끝났어. 라운지 직원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민수에게는 유진이 청소부였을 때의 모욕이 찰나의 쾌감이었지만 유진의 정체 공개는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파국이었다. 10년의 헌신과 착취에 대한 심판은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이루어졌다.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10년 만에 들어서는 집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다. 네 방이야. 태준이 유진을 안내한 방 안에는 놀랍게도 유진이 집을 나섰을 때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펜, 침대 위에 인형, 옷장 속 옷들까지. 아빠가 계속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청소했어. 네가 언제 돌아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 냉철했던 아버지가 딸이 없는 10년 동안 딸의 공간을 지키며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은 유진에게 깊은 치유를 선사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와 딸은 10년 만에 마주 앉았다. 아빠, 미안하다. 유진아, 아빠가 그때 너무 엄격했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두 부녀는 서로에게 쌓였던 10년의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화해했고 10년의 간극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며칠 후 태준은 유진에게 호텔 경영 수업을 제안했다. 우리 호텔 일을 배워보지 않겠니?
네가 직접 경영 수업을 받아봤으면 해. 유진은 당황했다. 저요? 제가 호텔 경영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네가 1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배운 현장의 경험이 있잖아. 그게 어떤 경영 지식보다도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아빠는 확신한다. 유진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다. 유진은 김 과장의 안내로 호텔 각 부서를 둘러보았다. 복도에서 그녀는 청소부로 일할 때 함께 고생했던 미숙과 영자 언니를 만났다. 너너, 유진 씨, 미숙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숙 언니, 영자 언니, 유진은 반갑게 인사했다. 그들은 유진이 회장 딸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곧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에요? 유진 씨가 누구든 저희랑 함께 일하면서 보여준 그 성실함과 착한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유진은 객실팀부터 시작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녀는 직원 복지 개선 프로젝트를 첫 과제로 선정했고 그녀의 사무실에는 10년 전 자신이 입었던 낡은 회색 청소부 유니폼이 깨끗하게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저걸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요. 유진의 이 다짐은 그녀가 이끌어갈 떼섬호텔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 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아버지 태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색은 창백했다. 유진은 간곡히 아버지에게 병원 검진을 부탁했지만 태준은 괜찮다며 딸을 안심시키려 했다. 유진은 김 과장에게 아버지 설득을 부탁했고 결국 태준은 다음 주 검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검진 날이 되기도 전에 비극은 닥쳤다. 중요한 이사회 진행 중 태준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유진은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환자분이 간암 말기십니다. 말기란요? 말도 안 돼. 유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겨우 아버지를 되찾았는데 이제 다시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병실로 옮겨진 태주는 힘없이 누워 있었고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너따, 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유진아, 네가 아빠에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행복했어. 그게 아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태주는 힘없이 딸을 달랬다. 유진은 절규했다. 싫어요. 아빠, 저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빠를 꼭 지킬 거예요. 유진은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때 대섬호텔 회장의 건강 악화 소식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호텔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다. 이사들은 유진이 이 엄청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며 불안해했다. 유진은 밤낮 없이 병원과 호텔을 오갔다. 낮에는 호텔에서 경영회의를 주재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는 지쳐 쓰러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 호텔을 지켜야 해요. 유진의 의지는 강했다. 그 무렵 민수와 순자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탐욕을 드러냈다. 회장이 안말기래. 그럼 유진이가 곧 그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잖아. 우리도 몫을 받아낼 수 있어. 순자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그들은 뻔뻔하게 병원까지 찾아와 병문안을 핑계로 태준에게 접근하려 했고 유진은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복도로 밀어냈다. 민수가 유진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혼자서는 이 호텔 경영하기 힘들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 말했을 때 유진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다. 유진은 손을 들어
민수의 뺨을 세게 때렸다. 당장 사라져. 이 천하의 파렴치한 인간아. 하지만 민수와 순자는 다음 날 또다시 병원 로비에 나타나 유진을 향해 시댁을 버리고 도망친 불효녀라며 큰 소리로 소동을 일으켰다. 이 소동은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로 보도되었고 유진은 극심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의 고통, 폭락하는 주가, 악의적인 기사들, 모든 것이 유진을 짓눌렀고 결국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과로로 인한 극심한 탈진 진단을 받았다. 병상에 누운 유진은 절망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되는 거지?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혼자 계실 아버지가 떠올랐다. 10년간의 고난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단련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꼭 지킬 거야. 절대 이 시련 앞에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유진은 스스로 링거를 뽑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의 병실을 향했다.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단단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제가 이겨낼 거예요. 아빠랑 제가 함께요. 태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강하게 미소 지었다. 유진의 헌신과 강한 의지는 아버지의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호텔의 경영 위기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민수의 악의적인 공격과 제2원 그룹의 호텔 인수 시도는 유진을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아버지 태준이 마지막으로 건넨 빨간 만년필과 다이어리의 메시지는 유진의 마음에 굳건한 중심을 세워주었다. 회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유진이 1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현장에서 깨달았던 진리, 즉 직원들의 헌신과 행복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라는 믿음과 일치했다. 유진은 먼저 병실에 홀로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와 주저하는 이사들 앞에서 직원복지혁신안을 단행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현장의 고충을 듣고 청소부들의 휴게실을 최고급 시설로 개선하며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직원에게 과거의 자신처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처럼 유진이 보여준 현장 중심의 공감 경영은 삽시간에 직원들의 입소문을 탔고 대성 호텔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직원들의 사기가 치솟자 서비스 만족도와 고객 평점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유진은 제2원 그룹 윤 회장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민수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진은 단호했다. 윤 회장님, 제2원 그룹이 인수하려는 대성 호텔은 돈을 벌어다 주는 건물이 아니라 직원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현장 상황과 직원들의 충성도를 고려했을 때 폭력적인 인수는 오히려 그룹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유진은 자신이 확보한 민수의 모든 악행에 대한 증거를 은근히 언급하며 민수를 이용한 인수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경고했다. 윤 회장은 유진의 예상치 못한 강담과 민수의 배후 조종에 대한 증거에 압박을 느껴 결국 호텔 인수를 포기하고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수는 윤 회장에게 버림받자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유진을 찾아와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강유진, 나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 그의 고함 소리는 로비까지 들려왔지만 유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한 추락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김 과장에게 지시했다. 경비팀의 지시에서 저분을 호텔 밖으로 정중하게 모셔 드리도록 해주세요. 유진은 창문을 등지고 돌아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과거가 완전히 끝난 것 같네요.
이러한 유진의 단호한 대처와 경영 능력은 이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웠고 호텔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얼마 후 유진은 병원에서 기적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환자분의 종양이 눈에 띄게 기적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유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종양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대요. 기적이래요. 태준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네가 아빠에게 돌아와 준 것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치료제였어. 네 사랑이 아빠를 살린 거야. 두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10년의 아픔과 고통은 마침내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1년이 흘렀다. 태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유진은 대성 호텔의 부사장 임명식을 맞이했다. 대연회장에는 전 직원이 모였고 태준은 힘있는 목소리로 임명장을 유진에게 건넸다. 청소부 동료였던 미숙과 영자는 가장 앞줄에 앉아 진심을 담아 박수를 쳤다. 유진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유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부사장으로서의 유진의 첫 행보는 과거의 청소부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호텔도 발전하고 직원도 충성심을 갖게 되니까. 그녀의 겸손하고 진심 어릴 리더십은 대성 호텔을 업계의 모범 사례로 만들었다. 한편 민수는 도박으로 번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빚쟁이에게 쫓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시어머니 순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외면을 받으며 쓸쓸하게 혼자 살았고 서아 역시 새로운 남자에게 버림받아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유진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도 더 이상 어떤 마음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이제 과거는 완전히 과거로 남겨두겠어요. 그들을 제 삶에서 깨끗하게 지울 거예요. 유진은 오직 현재와 빛나는 미래에만 집중했다. 주말 태준과 유진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고 두 사람은 백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아빠, 여기 공기가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유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태준이 딸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유진아, 지난 10년을 이제 돌이켜보니 어떤 생각이 드니? 유진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지금의 저로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빠와의 재회의 기쁨도, 아빠의 병마와의 싸움도, 이제는 모두 저에게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태준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아빠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아빠랑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하늘이 강렬한 주황빛으로 물드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10년간의 시련은 그들을 더 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가까이 만들었다.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진짜 저의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태준이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유진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손을 맞잡은 채 어둠 속을 걷는 아버지와 딸의 뒷모습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굳건하게 걸어가는 희망찬 모습이었다. 10년의 고난을 이겨낸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다. 강유진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온갖 고생 끝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길에서 배운 교훈과 성장한 모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유진이 청소부로 일하며 배운 현장의 목소리는 나중에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담태준과 유진 부녀는 1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났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